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40대 초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촌수로 저와 엮이지만 단순히 촌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엮여서 이 사람들이 진정 내 가족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종종 찾아오곤 하잖아요. 사연으로 보내기에는 저희 가족한테 아픈 얘기지만 저는 이 아픈 얘기를 통해 저희 시댁과 제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가족 하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담기는 가족이요. 평생 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처지에 모성애라는 것이 생길까 싶었는데 저희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 저에게도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일종의 모성애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얘기의 내용상 실명을 밝히면 누군가를 저격하는 것이 되어버려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또다시 피해가 올까 싶어 가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세요. 제가 오늘 톡톡 사연에 보낸 이 얘기가 도화선이 돼서 누군가 그 끔찍한 짓을 벌인 인간들을 알아봐주고 그 인간들이 우리나라에서 얼굴 제대로 들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도 있네요. 그럼 비장한 마음으로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전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에게 항상 밀려 뒷전인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동생만 감싸고 도는 부모님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어린 제가 나서서 동생을 먼저 챙기고 어디 갈 때에도 누가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동생 손을 꼭 잡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나서서 동생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건 제 동생이 다 자라더라도 만 6세 수준의 지능을 가지게 되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외동으로 나고 자라셔서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저를 낳고 나신 이후에 저는 본인들처럼 외롭게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동생을 낳으셨대요. 저도 시끄럽고 활발한 남동생보다는 차분한 여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차분함이 아니었던 거죠. 또래 친구들보다 말이 조금 느리고 저랑 놀다가도 꼭 혼자서 어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것 마냥 멍하니 눈에 초점도 제대로 못 잡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긴 했지만 제 동생이 다른 애들과 어디가 다른다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치원에 보내놓은 동생이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말이 늘기는커녕 더욱 어눌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셨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병원에서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성장이 느린 아이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희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똑같다고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동생이 병원 진단을 받고 돌아온 이후로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갔다 오고 진단을 받게 되면 아픔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원래는 그냥 내 동생을 다른 애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였는데 장애 판정을 받고 난 이후로는 저희 가족 모두 이 병을 이해해서인지 동생이 나빠지는 것이 너무 잘 보였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었죠. 엄마가 저희 둘의 손을 잡고 외출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소리가 꼭 귀 옆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잘 들렸거든요. 그릇에 맞게 자식을 낳아야 한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자식을 낳았냐 하는 그런 무례한 얘기들.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동생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혹시라도 이 애가 듣고 이해하는 순간이 올까봐 사람들을 째려보면서 동생이 귀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으면 그 괴로움이 말로는 못한다고요. 남들과 다른 형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희생하고 평생 무거운 짐을 업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전 그 말에 절대 동의 못해요. 아픈 동생이지만 저희 가족들에게 행복만 주었던 애였어요. 동생이 기분이 좋으면 손이며 발이며 가만히 못 놔두고 한참을 까딱거리다가 입 동굴이 다 보일 정도로 해하고 웃는데
전 항상 걔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얘가 혹시 인간 세상에 잘못 내려온 천사는 아닐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어도 동생이 그렇게 무해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웃음을 언니인 내가 평생 지켜줘야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을 끌어안고 다짐을 했었죠. 할 수만 있다면 제 다리가 으스러질 정도로 무거운 짐이라고 하더라도 동생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 동생의 그 웃음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동생은 특수 초등학교에서 더디지만 확실하고 행복하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지금처럼 무더위가 이제 막 기승을 부리려고 준비하는 여름날이었네요.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는데 동생이 아프다 보니까 가족들이 마음 놓고 어디 여행을 한번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던 동생이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옷깃을 잡고 징징 울어요. 자기도 가고 싶다 이거죠. 부모님도 어디 멀리 해외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 계곡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오자고 세상에 태어나서 동생과 그렇게 놀러 가는 게 그때가 처음이어가지고 얼마나 신났었는데요. 신나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끔뻑끔뻑 졸아가면서 그 와중에 뜨거운 햇볕에 동생이 탁이라도 할까봐 차 뒷자리에 앉아서 팔을 붙잡고 꼼꼼하게 선크림 발라주고 또 제 손길에 편안한지 동생은 늘상 그렇듯이 해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제 팔에 기대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몸을 맡기고 꾸벅꾸벅 졸았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 다 같이 처음으로 간 여행이 얼마 못 가서 가족들이 모두 떠올리기 싫어하는 끔찍한 기억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해도 꼭 누가 그때 그 기억에만 수정 테이프를 덧대어 놓은 것처럼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계곡에 도착해서 시원하게 먹으려고 부모님이 수박을 담궈 놓고 자리를 잡았고 저랑 동생은 손을 잡고 그 옆에 앉아 있었고요. 밖에 나왔으니까 동생이 좋아하는 고기를 구워 먹자고 재료를 씻어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동생이랑 얌전히 기다리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부모님이 가시고 나서 동생이 또 찡찡 우는 소리를 내면서 제 옷을 막 잡아당겨요. 보니까 애들이 튜브를 타고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또 찡찡거리더라고요. 제가 동생 손을 잡고 부모님을 불렀는데 부모님은 재료를 손질하신다고 수도가로 가셔서 제 얘기를 잘 듣지도 못하고 제가 조금 난감해하니까 이 코아픈 물도 얕고 애들도 저렇게 다 물장구 치고 놀고 하니까 위험하지 않겠지 싶더라고요. 잠시 고민은 했지만 별일이야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동생한테 구명조끼를 입히고 튜브까지 잘 끼워주고 그리고 동생 손을 잡고 조심조심 계곡으로 들어갔죠. 동생한테 언니 손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물속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물은 정말로 깊지 않았어요. 튜브를 타고 있는 동생이 다리를 쭉 뻗으면 허벅지 정도밖에 오지 않는 깊이였고요. 바깥에서는 더워서 이마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시원한 물이 닿으니까 기분이 좋은지 동생이 계속 웃으면서 발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여행 오길 잘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자주 좀 오자고 해야겠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동생 손을 더 꼭 잡고 있었고요. 왜 계곡 가면은 돌에 이끼가 껴가지고 미끌미끌한 곳들이 있잖아요. 한창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 그런 큰 돌에 튜브를 끼고 앉아서 미끄럼틀을 탄답시고 위에서부터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장난도 치고요. 저는 동생과 정말 얕은 물가에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아마 그렇게 큰 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물이 튀길래 뒤를 보니까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 되는 남자애들이 튜브도 없이 그렇게 돌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위험하다 싶어서 동생을 데리고 물가로 나오려고 했는데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 뒤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던 남자애 하나가 튜브도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서 저희가 있는 쪽까지 내려왔고 순간적으로 동생이 타고 있는 튜브를 발로 탁 밀어버린 거예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도 동생의 손을 놓쳤고 깜짝 놀란 동생이 발장구를 치고 허우적거리면서 순식간에 저 앞으로 가버린 거죠. 제가 너무 놀라서 동생을 잡으려고 물속에서 막 내달렸는데 몸이 훅 아래로 빠지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저희 코앞에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입안으로 코 안이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머릿속으로는 동생을 빨리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저 앞으로 떠밀려간 동생은 너무 놀라서 허우적거리다가 튜브에서 몸이 쏙 빠지는 게 보였고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다른 것 때문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당황해서요. 제가 침착하게 발을 뻗어가지고 그 옆에 수심이 얕아지는 곳에 돌이라도 밟았으면 얼른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사고 현장을 보고 놀라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게 들리는데 거기서 제 기억이 뚝 하고 끊겼어요.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아직도 몸이 물에 젖어 있어서 막 이가 덜덜 떨리는데 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동생부터 찾았어요. 저도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동생도 누가 꺼내서 내 옆에 누워있겠지. 일어나면 내가 물에 데리고 들어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품에 꼭 안아가지고 달래주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제 어깨를 꾹 눌러서 다시 침대에 눕혀주시는데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동생 이름을 막 부르고 동생 어디 있냐고 동생도 병원에 있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 옆에서 이미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어머니가 혼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동생이 없고 어머니는 쓰러지고 아, 사고가 났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동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아무 말 해주지 않았지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조망만한 손의 느낌이 제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도 뛰쳐나간 복도에도 그 어느 곳에도 동생은 없었어요. 그렇게 동생을 말도 안 되게 허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 동생 덕분에 항상 웃음소리가 넘치던 저희 집은 더 이상 없었어요. 저는 한동안 충격에 말도 못하고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송하다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언제까지고 웃으면서 제 옆을 신나게 뛰어다닐 것 같은 동생은 이제 영정 속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얼굴이 됐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사는 게 끔찍하게 싫었겠어요. 나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빨리 동생 곁으로 떠나고 싶다고 자는 베개를 얼굴 위에 올려놓고 숨을 참기도 했었다니까요. 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겉으로 원망하거나 책망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트라우마 때문에 샤워를 하면서도 소리를 지르는 저를 울면서 끌어안고 네 잘못이 아니다. 그건 사고였을 뿐이다. 몇 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그 죄책감을 쉽게 지울 수 없었어요.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약을 먹고 겨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을 때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 먼저 떠나버린 동생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죄책감과 별개로 시간은 참 말도 안 되게 잘 흘러가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제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동안 동생은 자라지도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만 그렇게 남아있게 됐었죠. 시간이 많이 흘러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친한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을 때 남편에게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는 초등학생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제 동생이 사고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린 아가씨와 나이가 똑같았을 거거든요. 남편의 얘기에 순간 동생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마음이 뜨끔하니 아프기도 했었답니다. 난 우리 부모님이 제일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늦은 나이에 혜미 낳기를 결정하신 일인 것 같아. 성격이 얼마나 밝고 천사 같은지 보고만 있어도 온 가족이 행복해진다니까.
내가 오죽 무뚝뚝한 아들이냐고. 내가 학교 때문에 일찌감치 독립을 하고 나니까 나 나가고 나서 엄마도 계속 우울해하시는 눈치던데 그게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떠니까 덕분에 내가 편하게 자란 것 같아서 고마울 때가 많아. 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가씨가 있다고 하면 다들 꺼린다며. 내가 육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걔는 부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싸고 돌아서 당신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알려주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종종 친정이나 시댁에서 늦둥이 나오면 나이 많으신데 육아가 감당은 안 되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 육아 떠넘기기도 한다고요. 혹시나 동생이 그렇게 저에게 짐 같은 존재가 될까봐 남편도 걱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걔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른다,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해서 전 결혼 전에 시부모님보다 아가씨를 한번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아가씨를 처음 보고 저희 가족은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것보다 더 잘 묘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밝고 얼마나 천사 같은지 보고 있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죠. 그때 저희 아가씨 정말 귀여웠어요. 딱 오자마자 배꼽에 손을 척 얹고 새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저희 부모님도 어머 귀여워라 소리를 절로 하셨다니까요. 왜 그 나이 때 애들은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나요? 저희 아가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족들 물을 한 컵씩 다 따라주고 숟가락 젓가락을 자리에 척척 놔주고 상견례가 진행하는 동안 진짜로 뭘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몰라도 연신 그 조그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웃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곧바로 독립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시댁과 합가를 한 이후에는 매일같이 보는 아가씨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기도 전부터 제가 아가씨 육아를 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무슨요. 제가 나서서 아가씨를 더 싸고 돌았던 것 같아요. 아가씨도 언니 언니 소리를 하면서 하루 종일 저를 졸졸 쫓아다니고 저도 그런 아가씨가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미소만큼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아가씨와 조금의 더 특별한 사이가 된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사연 첫머리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평생 아이를 못 갖는 몸이라고요. 저도 시집 와서 그걸 알게 됐어요. 요즘 불임, 난임 환자들이 많다는 얘긴 들었어도 그게 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커가는 귀여운 아가씨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저도 예정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자녀 계획을 해보자고 얘기가 나왔던 터였고 아기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지 저희에게 끝끝내 아이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치 않은 임신도 그렇게 금방 되던데 왜 나만 안 되는 건지 왜 마트를 가면 아이 손잡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세상에 저만 자식 없는 사람 같아 우울함에 앓아 누운 적도 몇 번 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궁 쪽이 약해서 근종도 떼어내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설마 아이를 못 낳을 정도로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생리 주기도 일정치가 않고 임신도 잘 안 되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는 제 문제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게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시댁한테도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무릎을 꿇고 펑펑 빌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항상 빨리 손주 보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남들처럼 아이 손잡고 마트를 가서 카트 속으로 이것저것 집어 담는 것도 말리고 그렇게 우습고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하늘은 저한테 그 평범한 날들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펑펑 우는 저를 보고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제 앞에 마주 앉아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다행히 저희 시댁은 톡톡 사연에 종종 올라오는 애도 못 낳는 몸이라고 닥달을 하는 그런 못된 분들은 아니셨죠. 오히려 우는 저를 달래주시며 애 좀 없이 살면 어떠냐. 결혼은 너네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이 항상 힘든 건 너일 텐데 누구한테 뭐가 죄송하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면서요. 그렇게 또 한 번 제 인생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됐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난임도 아니고 불임이라니 그건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더 이상 뭘 시도해보거나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많은 위로를 해주신 덕에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나 싶다가도 혼자 있으면 나는 평생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은 누려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을 지키지 못한 벌을 이런 식으로 받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존재가 바로 저희 아가씨예요. 아가씨는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자기랑 웃으면서 놀아주었던 새언니가 언제부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천사 같은 마음이 많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고 저 혼자 외롭게 침대에 누워 또 울컥 차오른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그 밤에 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가씨가 베개를 끌어안고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요. 밖에 천둥 번개도 치고 혼자 자려니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요. 저도 얼른 눈물을 훔치고 들어오라고 이제는 훌쩍 커버린 아가씨를 옆에 눕혀놓고 토닥이는데 제 손을 아가씨가 싹 잡아요. 언니, 언니가 울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언니 옆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리고 제가 평생 있을 거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언니. 전 언니 두고 절대 어디로 안 갈게요. 제가 평생 언니 옆에서 동생도 해주고 딸도 해주고 그럴게요. 울지 마요, 언니. 그 조그마한 애가 뭘 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를 보면서 본인이 동생도 해주고 딸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퍽 터져버린 눈물에 오히려 더 어른스럽게 제 등을 토닥거려주고 저한테 꽉 안겨오는데 그 순간 저도 모성애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가씨가 있는데 본인이 동생도 되고 딸도 되어주겠다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 정말 이대로 무너져서 울고 있을 게 아니라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꺼져 있었던 삶의 원동력에 아가씨의 말 한마디로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때 아가씨가 없었더라면 제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뒤부터 아가씨는 정말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딸처럼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차이 나는 동생 보고 야, 너 내가 업어 키웠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전 남편이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동생 업어 키웠다는 얘기하면 웃으면서 그래요. 아가씨는 내가 업어 키웠다고요. 남편도 그 얘기 들으면 더 반박 못하고 수긍을 할 정도입니다. 아가씨가 저에게 주는 그 무조건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을 저도 그대로 돌려주면서 정말 누구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용돈을 한두 푼 모아서 혼자 백화점에 가서 제 생일이라고 예쁜 스카프를 사온 아가씨의 모습. 언제 훌쩍 커버려가지고 졸업을 한다고 졸업식에서 시부모님이랑 사진을 찍고 두리번거리며 새언니랑도 꼭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저를 찾는 모습. 그렇게 천사 같은 아가씨가 있었기에 저도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괴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아가씨가 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했었고요.
비단 아가씨가 늦둥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선한 마음과 세상의 때라고는 일절 묻지 않은 것 같은 그 순수함 때문에 더욱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가씨가 어느덧 훌쩍 커서 결혼을 얘기하는 날이 오다니 눈물을 훔치는 시부모님 옆에서 저도 눈이 새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제 눈에는 아직도 천둥번개가 무섭다고 베개 들고 찾아오던 아가씨의 어린 시절이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어느덧 아가씨 태가 날 정도로 훌쩍 커버린 은행원으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얼마나 사근한지 제 주변에서도 아가씨가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선자리 주선해달라는 부탁이 여기저기서 들어올 정도였거든요. 저도 누구보다 아가씨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으니까 괜찮다 싶은 혼사자리가 있으면 은근히 이제 남자친구도 만나고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냐면서 아가씨를 부추겼지만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접근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아직은 선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나도 아가씨 좋은 곳으로 시집가기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나도 막상 보낼 생각하니까 서운하네. 내가 꼬치꼬치 물어볼 일은 아니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 맞죠? 하긴 아가씨가 어련히 좋은 사람 잘 골랐을까 싶지만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라 또 이렇게 괜한 걱정이 되네. 시댁은 어때요? 남편 또 어떻고? 시댁은 뭐 하는 집안이에요? 언니, 누가 보면 언니가 우리 엄만 줄 안다니까요?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죠. 아버님이 예전에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래요. 예비 신랑도 정치에 뜻이 있어서 일도 하면서 지금 선거 캠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도 처음엔 정치인 집안으로 시집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며느리가 해야 할 일보다 할 일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버님 몇 번 뵀는데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한번 믿어보려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얼굴만 보면 다 알아보는 전 국회의원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는 아가씨의 말을 솔직히 저희 시댁과 전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어요. 남들이야 그런 집으로 시집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저희 아가씨 보고 이러다 나중에 영부인까지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였지만 나이 좀 드셔보시면 알잖아요. 정치판에 얼마나 거짓말쟁이도 도둑놈도 많은지. 이렇게 마냥 곱게만 자라고 천사 같은 아가씨가 과연 그렇게 기센 집안으로 시집가서 제대로 자기 뜻이나 잘 펴면서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국회의원이라는 전 시부는 지금 어디 조합장을 하고 있다나요? 은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아가씨를 굉장히 좋게 보신 모양이에요. 뭐 VIP라고 맨날 떠받드는 사람들만 보다가 일반 손님이랑 똑같이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는 저희 아가씨가 그분 입장에서는 나름 신선하고 좋아 보였나 보죠. 명함을 주면서 자기한테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셨대요. 아가씨는 처음에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 국회의원 아들이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겠냐. 한번 만나라도 봐라. 하도 등을 떠민 탓에 그럼 밥이나 한번 먹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본 것이 인연이 되어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저희 아가씨를 그 자리로 내몬 회사 사람들까지 한 통속 같아서 화가 끓어오르는 지경이지만 그 사람들이 뭐 알았겠습니까? 그 집안이 알고 보니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뼛속까지 쓰레기 같은 집구석이었던 것을요. 처음엔 저희도 아무도 몰랐어요. 전 국회의원이라는 아가씨의 시부와 시모를 처음 봤던 인사 자리에서도 어찌나 고상하고 금술 좋은 부부처럼 행동을 하든지요. 원래 이런 집안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까지 신경을 다 써주나 싶을 정도로 가족들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해가면서 선물 공세를 했죠. 사실 저도 잘한 건 없어요. 뭐 처음 봤을 땐 꼼짝없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살면서 사람도 만날 만큼 만나보고 겉으로 사람 좋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을 한둘 만나본 것이 아닌데도
제가 봤던 아가씨의 시댁은 완벽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정치인은 믿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정말 사실이더라니까요.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늦둥이 딸로 나와서 귀하게 키운 딸이라 사돈 내서 보시기엔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디 모자라다 생각만 마시고 못하는 것은 따끔하게 알려주시고 잘하는 것은 다독여 주시면서 큰일 도모하시는데 보탬이 되는 식구로 맞이해 주시기를 애비된 입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신우이의 시부는 자기가 고른 며느리인데 다른 건 몰라도 정치 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면서 귀한 딸 자식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치인이라고 해서 괜히 권위적이고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간 인간들은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한시름 덜었고요. 시모라는 사람도 식사를 하는 내내 맛있는 게 있으면 저희 아가씨 앞에 가져다 주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세상 살갑게 구는 모습을 보고 괜한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 날 장갑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는 시부모님 뒤에서 저도 누가 볼까 창피해서 손수건으로 연신 흐르는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평생 자식을 시집 보내는 기분은 느껴보지 못하겠지만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언제 저렇게 다 커서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정말로 이제 아가씨가 어른이 되어 품 안에서 떠나보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들으면 아가씨 제가 낳기라도 한 줄 알겠다고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다고 타박을 하지만 저에게 그 정도로 저희 아가씨가 특별한 가족이었어요. 다행히 시댁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아가씨가 시집을 간 초반에는 종종 만나기도 했고요. 시집을 보내놓고 나니까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넌지시 얘기를 하셨고요. 본인이 물어보시면 다 괜찮다, 너무 좋다, 시댁이 정말 잘해준다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으니까 네가 한번 몰래 떠보라고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게 맞는지요.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아가씨인데 저한테는 뭐 다르겠어요. 시집 가니까 어때요? 생각하던 거랑 영 다르죠? 언니가 시부모님 모시고 잘 산다고 해서 이게 시댁이랑 합가를 해서 사는 게 쉬워 보여도 마냥 쉬운 게 아닌데 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잘한 탓인지 그래서 뭐 힘든 건 없어요? 왜 어머님한테 얘기하기 민망한 것도 저한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래 시집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시댁 뒷담화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힘든 거 있으면 언니한테 편하게 얘기해봐요. 아, 나 아니면 누가 들어줘? 그렇게 잘 꼬드겨 봐도 저희 아가씨는 웃으면서 그런 거 없다. 시댁에서 잘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그래, 저렇게 착하고 마음 좋은 아가씨인데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서 억지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힐 게 없겠다. 정말 제가 낳고 기른 딸처럼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 뒤부터 저희 아가씨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시댁과 저희 집이 워낙 가까워서 뭐 오다 가다가 생각이 나서 차나 한잔하고 불러서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시집 가기 전에 아가씨가 좋아하던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처음엔 그냥 저 혼자만 하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시집간 사람이 예전만큼 잘 나오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바쁜 일 있다고 지금은 못 내려갈 것 같다고 피하는 눈치라니까요. 시집을 가고 나서 첫 명절에는 저희 집에 오지도 못했어요. 식구들이 많아서 챙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는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명절이 끝나고 나서 따로 찾아뵙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도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은근히 서운해하시는 눈치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집을 가고 나서 첫 명절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친정에 오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거면 나중 되면 얼마나 더 잡겠냐고 확실히 정치인 집안에 시집을 보내놓으니까 딸도 정치인만큼 만나기 어려워졌다면서 한숨을 푹 쉬는데
그 모습 보니까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그 뒤에 연락을 하고 오겠다는 아가씨는 연락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아가씨를 불러냈을 땐 한 소리 하려고 했죠. 그러려고 불렀던 거니까요. 아무리 시집을 갔더라도 시부모님께 종종 연락을 하고 얼마나 멀리 산다고 가끔 집에 들러 얼굴도 비추고 해야 걱정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또 언니 역할이 되어 잔소리를 하려고 아가씨를 불러낸 거였죠. 또 바쁘다고 은근히 약속을 잡지 않으려는 아가씨에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잠깐 얼굴 보고 차 마실 시간도 없냐고. 정 바쁘면 시부모님 안 계실 때 내가 집으로 찾아가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제서야 잠깐 짬을 내어 내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보자마자 한 소리 하려고 했던 저는 아가씨를 본 순간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집간 지 이제 한 반년 겨우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오지 못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지고 오셨어요. 언니 하고 부르는데 저 처음에 저희 아가씨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뻔했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얼굴에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그러니까 여름이라 입맛이 없어서 밥을 좀 걸렀더니 살이 쭉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기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사람 마냥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물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아가씨는 또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래요. 남편이 정치활동하는 게 요즘 좀 바빠져서요. 제가 덩달아서 같이 신경을 썼더니 괜히 걱정 끼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밥이랑 잘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한테도 너무 걱정 마시라고 꼭 전해주시고요. 이제 시집 왔으니까 힘든 일 있어도 집안에서 해결해야죠. 이제 제 문제인데요. 어딘가 석연찮은 반응이 이상하다 싶었지만 저렇게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뭘 더 캐물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오랜만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몸보신이라도 제대로 하러 가자고 장어집에 데려갔죠. 그때가 아직은 초여름인 날씨라서 가게 에어컨도 안 켜고 창문만 활짝 열어둬서 전 좀 덥다 싶더라고요. 앞에 불도 있고요. 그런데 아가씨를 보는데 아무리 얇은 가디건이라고 하지만 좀 덥겠다 싶어서 가디건 벗어서 여기 달라고 앞치마 주겠다고 그러니까 괜찮대요. 자기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몸이 좀 으슬으슬하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확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말로는 춥다고 하는 사람이 가디건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제가 순식간에 아가씨 옆자리로 가서 팔목을 탁 잡고 옷을 싹 걷어 붙였어요. 아니라 다를까 팔에 오만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눈이 돌아가지고 아가씨가 필사적으로 쥐고 있는 가디건을 확 내렸어요. 팔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깨며 등이며 제가 보이는 곳에만 나 있는 상처와 멍이 그 정도였는데 안 보이는 곳은 얼마나 더 난리가 나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누가 봐도 맞아서 생긴 것 같은 상처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이 끓고 울컥했는 줄 아세요? 이 작은 몸 때릴 데가 어딨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워놨나 싶고 눈이 돌아서 장어집에 사람이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아가씨를 막 다그쳤어요. 아가씨, 잘 지낸다면서요.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아, 지금 이게 걱정 안 해도 될 몸이에요? 얼굴에 살이 쏙 빠지고 집도 못 온다 할 때부터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세상에 얼마나 아팠을 거야. 식구들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속은 또 얼마나 다쳤을 거야. 우리 아가씨 짠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아, 누가 이랬어요? 남편이 그런 거야? 시부모가 그랬어? 우리 아가씨를 얼마나 기억에 키웠는데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아가씨 입장에서도 정말 보이기 싫은 치부를 들킨 마음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언니한테는 사실대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제 손을 잡고 잠깐 시댁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부모님도 남편도 다 자리를 비운 시간이라 괜찮을 것 같다면서요. 가서 얘기를 듣는데 가관이 따로 없어요.
저희 앞에서 금슬 좋은 부부인 척 했던 사돈댁이 알고 보니 그렇게 인간의 탈을 뒤집어쓴 가증스러운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아가씨 말로는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었대요. 시어머니가 뭐 어디 행사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한두 잔씩 독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어머님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 구석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시모가 술만 마시면 그렇게 개차반이 되는 인간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셨구나 했대요. 새벽에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깬 아가씨가 부엌으로 가는데 아직도 식탁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시모와 눈이 마주쳤답니다. 이미 인사불상이 된 시모가 갑자기 들고 있던 컵을 저희 아가씨한테 확 집어던지더니 눈이 뒤집혀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억측이랑 같이요. 너 이 시간에 왜 깨서 돌아다녀? 너도 우리 남편 꼬시려고 들어온 거지? 하여튼 기집애들은 하나같이 몸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너 가만히 놔둘 줄 알아? 아가씨의 비명소리에 식구들이 다 튀어나와서 시모를 뜯어 말리고 술 냄새에 쩔어있는 시모를 겨우 방에 갖다 눕혀놓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가 됐답니다. 손톱에 긁혀서 팔에서 피가 나고 하는데도 아가씨한테 괜찮냐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네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놀라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요.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잠깐 외도를 하신 적이 있어서 남자들은 뭐 다 그러기도 하잖아. 그게 어머니 마음에 좀 응어리가 남아 있었던 모양이야. 나 지금 중요한 시기인 거 알지? 괜히 집안 얘기 밖으로 새어나가 봤자 좋을 일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도 조심하고. 나중에 큰일 해야 할 사람인데 이런 사사로운 일에 발목 잡혀서 되겠어? 남편의 그 말이 족쇄가 되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가족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그 아무도 자기한테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손찌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네요. 알고 보니 알코올 의존증 수준이었던 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밖에서 사람 좋은 척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술에 쩔어서 거의 화풀이 수준으로 저희 아가씨에게 손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저희 착하고 여린 아가씨는 혹시라도 본인이 맞았다는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가면 시댁과 남편에게 누라도 될까 싶어 그걸 말도 못하고 꾹 참았던 거고요. 이 수많은 상처가 아가씨가 참았던 순간들이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저 그 얘기 듣고 아가씨 앞에 무릎을 냅다 꿇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깜짝 놀란 아가씨가 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아가씨 이렇게 맞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 나 더는 못 봐.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아가씨 정말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나중에 아가씨가 나를 어떤 식으로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나 이 결혼 끝내야겠어. 용서해줘. 미안해 아가씨. 나 이 꼴 못 봐. 제 얘기에 아가씨도 저의 진심을 알았는지 같이 주저앉아서 엉엉 그제서야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기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요.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지 전 그 길로 아가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우선 진단서부터 끊었어요. 오늘 단판을 지을 거니까 아가씨는 잠시 집에 가 있어라 얘기를 하고 온 가족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죠. 시부모님은 당장이라도 그 인간들 가만 안 두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전 제 계획을 차근히 말씀드리고 그날 저녁 아가씨만 저희 집에 남겨두고 온 식구들이 출동을 했답니다. 시댁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니까 이미 술을 한 잔 걸쳤는지 술 냄새가 은근하게 풍기는 시어머니란 인간이 문을 열어요. 비틀거리면서 여긴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러는데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냅다 뺨을 올려 붙였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아가씨의 시모가 나동그라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반대쪽 뺨을 한 대 더 올려 붙였죠. 아야야 소리를 내면서 바닥을 뒹굴더라고요. 왜? 네가 맞으니까 아프니? 우리 아가씨한테 그렇게 함부로 손을 올려놓고 막상 네가 똑같이 맞으려니까 넌 아파 죽을 것 같아.
고개 똑바로 들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이래놓고 우리 아가씨한테 그따위로 손을 올려? 어? 거의 기다시피 도망가는 미친 여자의 발목을 탁 잡고 확 잡아당겼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신우이의 남편부터 온 식구들이 그제서야 다 뛰어왔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치는 신우이의 시부 앞에서 제가 진단서를 떡 하고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이 미친 여자한테 계속 맞고 살았다는 증거인데 감히 우리 식구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요? 뭐? 이딴 집구석에서 또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어? 어디 당신들 뜻대로 될 줄 알아? 내가 이걸 들고 경찰서로 찾아갈까 하다가 그걸로는 성에 안 차겠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 국회의원의 마누라가 사실 알코올 중독이었고 술만 처먹으면 며느리한테 손을 올렸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 제가 당장이라도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위해 액션을 취하니 남편이라는 인간도 시부라는 인간도 그제서야 자기들한테 피해갈까 무서웠나 봅니다. 냅다 무릎을 꿇고 이 미친 여자 당장이라도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테니까 제발 본인들 정치 인생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단서 종이를 말아서 그런 두 사람의 얼굴을 냅다 내리치면서 그랬어요. 아가씨 우리가 데려갈 거야. 해코지 한답시고 다시 찾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동안 이 집에서 당하고 살았던 거 위자료도 청구할 거니까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각서 작성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식으로도 우리 아가씨한테 접촉할 생각하면 나 정말 이 자료 기자들한테 정당에다 다 풀어버릴 거니까. 알겠어? 세 식구는 덜덜 떨며 위자료로 10억을 아가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하고 머리가 부서져라 바닥에 박으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전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고요. 험한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가씨에겐 집에 있으라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이 인간들이 제대로 사과하는 꼴은 아가씨가 봐야 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고로 의도치 않게 이 사과하는 장면이 제대로 된 증거가 돼서 제 휴대폰에 남아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저희 남편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뒤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아가씨의 남편 멱살을 틀어쥐고 시원하게 주먹을 한 방 날리더라고요. 자기 마누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하찮은 놈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냐면서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앞길 막아주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가씨가 시댁에서 당했을 것들을 생각하면 그날 몇 대 때리고 위자료를 받아온 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지만 나름대로 시원한 복수였죠. 집으로 돌아와 아가씨를 앉혀놓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한 지 1년도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는 것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각서도 받아놨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할 일도 없고 다만 정말 이대로 다 끝내도 괜찮겠냐고요. 아직도 증거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쪽이고 이 증거를 이용해서 언론에 풀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가씨가 원한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인간들이랑 끝장 보겠다고요. 그러나 아가씨는 더 이상 이 일이 공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게 아가씨의 신상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고 평생 맞다가 쫓겨난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싶지 않다면서요. 짧은 결혼 생활에 합당한 위자료도 받았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잘 정리가 됐고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한테 이제 시댁이 함부로 덤빌 일도 없으니 본인은 그걸로 만족한답니다. 어딘가 지쳐 보이는 아가씨를 끌어안고 그랬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요. 이제는 더 떨어질 구석도 없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으니까 기운 내라고요. 제 말에 그제서야 웃습니다. 이렇게 천사같이 잘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시댁에서 그 험한 일을 당했던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화가 나요. 그 증거는 아직도 고스란히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아가씨에게는 다시는 이 일을 터뜨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지만 저는 아가씨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자기들끼리 축배 들고 있는 그 순간마다 나타나서 너희는 절대 행복해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몇 번이고 다시금 일깨워줄 예정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복수 이제부터 시작인걸요. 앞으로도 저희 아가씨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전 어떤 일이든지 나서서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면서 시부모까지 봉양하는 동안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이 들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거든요. 외아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영부영 시간이 가긴 가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시부모님 떠나보내고 나니까 남는 건 남편뿐이었어요. 예전에 꼴도 보기 싫었던 얼굴에 어느새 쭈글쭈글 주름이 생긴 걸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요. 늙어서 바짝 쪼그라든 뒷모습만 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의 지난 40년이 고되고 힘들었던 것처럼 남편도 부모의 처자식 건사하느라 힘들었을 테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비통합니다. 이제야 남편 고마운 줄 알고 좀 잘 살아봐야지 싶었더니만 남편이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제 나름대로는 살면서 겪을 만한 것들 다 겪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떤 고통보다 사무치게 힘들었어요. 전 50에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 50 생일에 둘이 나란히 누워 약속했었죠. 이제 아들 둘 다 키웠으니까 둘이서 오순도순 여행도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자고요. 다 키우긴 아들 둘 장가 보내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거기다가 장가 보내봐. 그게 어디 끝이야? 손주 나무 손주까지 키워달라고 할걸? 에이, 지금까지 아들 키우느라 고생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손주까지 키워주게? 나중에 아들 며느리 원망 안 들으려면 당연히 키워줘야지. 남편이 곁에 있을 땐 몰랐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제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전 언제나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노후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자식들 걱정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지금까지도 내내 마음에 남아 가슴이 아파요. 남편이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날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남편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난 후부터 택시 운전을 했거든요. 20년 넘게 택시하면서 작은 접촉사고 한 번 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졸음운전 차량 때문에 추돌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이송 도중에 사망해버렸어요. 남편과 제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인고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십 년을 살붙이고 부부로 산 세월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사라져버리자 그 허망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너무 젊고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가버렸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요. 전 제 팔자가 너무 싫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곱게 자라지도 못했고 시부모님에게 사랑받는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너무 빨리 데려간 하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밉고 싫었던 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남편에게 참 모질게 굴었거든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시부모님과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제가 매일 바가지도 많이 긁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툭 하면 화도 많이 내고 잔소리도 했는데 남편은 제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인생에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보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남편 죽고 10년 넘게 안 해본 것이 없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자기도 직장 다니고 돈 버는데 뭘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냐고 했지만 전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자꾸만 안 좋은 생각만 드니까 오히려 정신없이 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마트, 식당, 파출부 등등 가리지 않고 뭐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주택도 있었고 남편이 평생 일해 번 돈으로 사둔 작은 빌라도 있었어요.
거기서 월세도 좀 나오고 남편이 죽으며 받은 보험금도 있었죠. 돈도 있는데 뭐하러 악착같이 일했냐고요? 남편이 죽으며 남겨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것들만 생각나서 그건 제 몫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힘으로 살아보려 아등바등 했어요. 큰아들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여자와 꽤 오래 연애하고 결혼했고요. 연애를 오래 하면서 결혼 전에도 집에 놀러 와서 자주 만났고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큰며느리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알다 보니 특별히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는지 큰며느리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참 괜찮은 아이였어요. 제 며느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애가 현명하고 똑똑해서 매사에 걱정할 게 없는 아이였죠. 남편에게 받은 빌라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한 아들 내외는 예쁜 손녀도 하나 낳고 걱정할 거 없이 알아서 잘 살았어요. 애 키우면서 어느새 차곡차곡 돈 모았는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아파트 전세금 모았다고 나가더라고요. 전 너무 대견해서 큰아들 내외가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온 보증금으로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손녀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덕분에 몇 년 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서 저희가 선물해드려야 하는데 차까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애미, 네가 이렇게 예쁜 손녀도 낳아주고 셋이서 화목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너무 큰 선물이다. 진심이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제 자식들이지만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특했죠. 우리 집의 걱정거리라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어디 가서 크게 사고치는 녀석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내놓기가 참 걱정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둘째는 애가 좀 나이에 비해 어수룩한 구석이 있거든요. 둘째 아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만 하던 애예요. 공부야 알아서 잘해서 걱정할 게 없었는데 워낙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라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도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성 친구는 당연히 없었고요. 남중남고를 나와서 공대에 들어가서 내내 공부만 했으니 연애할 틈도 없었겠다 싶지만 옆에서 보면 여자한테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직장이 좋으니까 금방 좋은 여자 만나겠지 했는데 전혀 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어쩜 아들들을 하나같이 잘 키웠냐고 부러워했지만 전 내심 둘째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저렇게 숫기가 없으니 여자나 제대로 만날까 싶어서요. 그런데 여자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글쎄 둘째 아들이 대기업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두겠다고요. 일은 재밌는데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다 안 맞는 사람들하고도 적당히 잘 지내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지. 어떻게 다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 저는 그런 둘째가 마냥 철없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둘째라고 마냥 오냐오냐하며 키워서 애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건 아닌가 싶어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성인이니 남자라면 그 정도는 참고해야 하는 거라고 다그쳤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처럼 못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하는 세대도 아닌데 그럼 시답지 않은 인간들 비위까지 맞춰주면서 회사를 다녀야 돼요? 전 아들의 말에 너무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요. 너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장 잘못했다고 안 해? 그 상황에서 큰아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전 둘째 아들 귀싸대기를 날렸을지도 몰라요. 둘째가 너무 괘씸해서요. 그리고 더 슬펐던 건 둘째 아들의 말에 옛날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택시를 끌고 나가던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하며 별의별 손님들을 다 만났다고 매일 투덜대던 남편에게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 비유 맞추는 게 싫었으면 젊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처럼 좋은 직장 다니지 그랬어? 이게 다 우리가 못 배우고 못 살아서 겪는 수모인데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둘째 아들의 얼굴에 못난 제 얼굴이 겹쳐져 보였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린 아들이 제가 지아빠에게 퍼붓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자식들에게도 죽은 남편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둔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 좋은 직장을 1년도 못 버티고 나오겠다는 거야? 남들한테 좋은 직장이면 뭐예요? 나한테 전혀 좋은 직장이 아닌데. 저야 당연히 너무 아깝고 안타까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다 제 업보인걸요. 자식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기업을 그만둔 둘째는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죠. 자기는 아무래도 정해진 대로 일하는 공무원이 딱 맞을 것 같다고요.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는 알아서 하는 녀석이니까 잘 하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3년 연속 시험에 떨어지더니 반년을 폐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몇 년간 둘째 아들과 얼마나 부딪혔는지 그때까지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던 걸 한 번에 몰아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둘째를 다독였어요. 제 말은 듣지 않는 녀석이 형 말은 좀 듣더군요. 그렇게 1년 더 마음고생 시키더니만 결국 30이 넘어서야 공무원 7급에 합격했습니다. 마음고생이야 좀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기특했어요. 다행히 적성을 찾았는지 공무원 되고 나서는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잘 살아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뜬금없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연애한다는 소리도 없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까 저와 큰아들은 크게 당황을 했죠. 물론 30이 넘었으니 결혼할 여자 데려오는 거야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만난 지 아직 5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야 워낙 말이 없는 성격이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안 해본 애가 여자를 만나자마자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쩐지 믿업지 않더라고요. 30이 넘은 성인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죠. 어머니는 둘째를 너무 어린애 보듯 하시는 게 있어요. 맞아요, 어머님. 도련이도 얼마나 좋으면 만나자마자 결혼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둘째 여자친구를 보기도 전부터 영 믿업지 않아 하자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둘째 일이라면 조바심부터 내는 것 같다고 아들을 좀 믿어보라고 했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큰아들과 큰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같은 자식인데 제가 둘째를 너무 못 믿나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난 지 5개월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시키는 건 빠르긴 빠르다고 생각했죠. 남녀가 적어도 사계절은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아들이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온 아이는 처음 봤을 때는 참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밝고 아주 싹싹하더라고요. 어머니, 어쩜 그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밖에서 보면 누가 환갑이 넘으셨다고 하겠어요. 보자마자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말 없고 무뚝뚝한 우리 둘째 아들이 왜 홀라당 넘어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게 생긴 애가 애교가 엄청 많았어요. 저야 요즘 애들 하는 일에 대해선 모르지만 둘째 아들 말로는 돈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이랑 인터넷에서 무슨 화장품 파는 사업을 한다면서 회사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학교도 다 미국에서 나왔대요. 대학까지 다요. 그래서 그런지 애가 언뜻 보기에도 부티가 흐르긴 했죠. 전 괜한 조바심에 그것도 좀 걱정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성공해서 돈이야 잘 벌면 좋죠. 그런데 애가 들고 있는 가방이나 옷도 그렇고 좀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려해 보이는 게 사치스러운 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아들 녀석은 아주 지 여자친구 자랑하느라 웬일로 입을 쉬질 않더라고요.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지아가 얼마나 똑똑한지 일찍부터 재테크를 잘해서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차도 엄청 비싼 외제차라니까. 아들 말로는 혼자 강남에 사는데 그게 작아고 비싼 차도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돈 잘 벌긴 하나 보다 했어요. 어찌됐든 며느리가 재력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돈이야 잘 벌면 좋지. 아니 근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려면 알뜰하게 잘 모을 줄도 알아야지. 암튼 엄마는 걱정을 사서 한다니까. 서른에 집이랑 차 있으면 엄청 알뜰한 거지. 아, 괜한 꼬투리를 잡고 그래요? 꼬투리는 무슨, 아,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니야. 암튼 네가 좋다고 하니까 허락이 하지만 아직 결혼은 이르니까 차차 준비해서 내년에 해. 예비 둘째 며느리의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결혼은 내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아들 녀석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마는 왜 매번 내 말은 무시해요? 아, 나 무조건 올해 안에 지아랑 결혼한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반년도 안 만나보고 어떻게 알아? 아,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하는 거지. 남녀가 불꽃 튀어서 연애하면 처음에야 당연히 좋죠. 근데 어디 결혼이 연애랑 같은가요? 둘이 아무리 좋아도 사소한 거 하나 안 맞으면 죽일 듯이 싸우는 게 부부잖아요. 결혼해서 안 맞는다고 맘대로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연애할 때 이것저것 알아봐서 나쁜 거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고루한 거야. 아, 진작 알고 있었지만, 아,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다. 아, 어차피 결혼할 때 엄마한테 도움받을 생각 조금 없었으니까 결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뭐야? 아, 내가 엄연히 네 엄마인데 결혼을 하든 말든 상관을 하지 말라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엄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들이라는 놈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애초에 저 허락 같은 건 필요 없답니다. 어차피 제 돈은 한 푼도 받을 생각이 없었으니 허락도 필요 없다네요. 제 아들놈이지만 정말이지 개념이라고는 없는 놈이었어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결혼을 너무 서둘렀나 봐요. 어머니 말씀 전 너무 이해해요. 교제하는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조금 더 연애하고 결혼 준비는 차차 하도록 할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확실히 며느리 복은 있나 봅니다. 첫째 며느리도 현명하고 착한 아이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둘째 며느리도 제 아들보다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더군요. 제가 남의 자식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제 둘째 아들놈이 저렇게 못났는데요. 그런 놈 좋다고 결혼해준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망할 놈의 아들놈이 제 말 안 들어도 자기 여자친구 말은 들을 줄 알았더니만 자기 멋대로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더군요. 핑계는 좋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미국에 사시는데 일 때문에 이번에 나오시면 한참 동안 나오기 힘들다고 상견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그래도 다행히 사돈댁 되실 분들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도 보티가 잘잘 흐르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결혼을 너무 서두르시더라고요. 제가 일이 바빠서 한국에 자주 나오기가 힘들어서요. 이왕 이번에 들어온 거 한국에서는 아예 시까지 올렸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미국에서 식 올리고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안에 결혼은 좀 이르지 않을까요? 어머, 애들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딱 보면 아는 거지 뭘 고민하세요. 돈이 없는 집안들도 아니고 그냥 바로 식 올리시죠. 역시 장모님 장인어른 엄청 쿨하시네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 녀석은 결혼시켜준다니까 마냥 좋았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좋게 말해서 화끈한 거지 사실 너무 성급해 보였어요. 딸 가진 부모가 뭐 저렇게까지 딸을 시집 못 보내서 안달인가 싶었습니다.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저들 둘이 저렇게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다는데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결혼 준비를 하며 몇 번 더 둘째 며느리를 만났는데 애가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기도 했고 있는 집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지 확실히 경제관념이 좀 없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둘째 며느리에게 신접살림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어요. 저야 남편에게 받은 빌라가 있으니까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처럼 결혼하면 그 집에서 살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전에 듣기로는 둘째 며느리에게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으니 어떻게 할 생각인가 물었죠. 저희 빌라에서 살든 원래 둘째 며느리가 살던 아파트에서 살든 둘이 편한 대로 하라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말이 어쩐지 듣기 거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큰 집에서만 살아버릇해서 작은 집에서는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버님이 물려주셨다는 빌라도 미리 가봤는데요. 아우, 집이 너무 오래되고 둘이 살긴 좁던데요. 아,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는지 몰라도, 아이, 그래도 20평대면 둘이 살긴 충분하지. 첫째는 거기서 애도 하나 낳고 잘만 살았는데. 에이, 형님이랑 제가 같아요. 미국에서 20평대면 혼자도 못 살아요. 요즘 애들은 어른 앞에서 숨김없이 다 솔직하게 말한다고 듣기야 했지만 시댁에서 준비해온 신혼집을 가지고 좁네, 답답하네, 대놓고 말하는 모습이 제 입장에선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는 그게 성에 안 찬다고 하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럼 원래 둘째 며느리가 살던 그 잘난 강남 아파트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그냥 따로 월세 주려고요. 이제 결혼하면 애도 낳아야 하고 돈 들어갈 때도 많으니까 월세라도 받아서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 이거 봐. 우리 지아가 이렇게 생각이 깊고 알뜰하다니까. 아들은 아주 좋아 죽는 것 같았지만 전 도대체 어디가 생각이 깊고 알뜰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대책 없는 애 같았어요. 제가 신혼집으로 주겠다는 빌라도 마음에 안 든다는 애가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살던 집까지 월세로 주면 도대체 어디서 살겠다는 건가 싶어서요. 아니 빌라도 싫고 너희 집도 월세 줬으면 도대체 어디서 살겠다는 건데? 여기 어머님네 집 넓고 좋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죠 뭐. 전 며느리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큰애라 사고방식이 다른 걸까요? 우리나라 젊은 며느리들은 죽어도 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와 둘째 아들이 사는 주택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둘째 며느리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살던 집은 벌써 월세 줬다면서 둘째 며느리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슬금슬금 짐을 하나 둘 집에 가져다 놓더니 정말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결혼식 날짜까지도 둘째 며느리와 아들에게 나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죠.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봐서 아는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말이 자기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살면 좋을 것 같다고요. 말은 고마웠지만 전 아무래도 걱정됐어요. 제 자식하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게 막상 좋은 일이기만 할까 싶어서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들의 며느리까지 데리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야 자식들에게 벗어나 혼자 편하게 사나 했는데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겪으면 겪을수록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를 다시 시작한 것 같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혼자 살아봤다는 애가 집안 살림이라고는 하나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거기다가 짐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듣기야 했지만 무슨 화장품 박스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다니까요. 이건 신접살림이 아니라 회사를 차렸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사무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박스를 봐도 도무지 뭘 파는 회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인터넷에 쳐봐도 나오지도 않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살림만 집에 차려놓고 거의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나갔다가 밤 늦게나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바쁘면 좋죠. 하지만 전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전하고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똑같이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며느리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 이유가 이런 거였나 봐요. 이 집을 시댁이 아니라 무슨 하숙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슨 가정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늦게 들어와서는 방은 잔뜩 어질러 놓고 빨래만 허물처럼 벗어놓고 사라졌어요. 그게 다 제 일이죠. 당시에 몸이 안 좋아서 일도 쉬고 있었는데 이건 뭐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예전에 애들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집안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전 참다 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새아가 아무리 바빠도 결혼한 애가 아가씨 때랑 똑같이 살면 안 되지. 남편은 못 챙기더라도 집안일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 아침마다 방 안 꼬리기 이게 뭐야. 내가 정리해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뭐 시어머니가 아니라 파출부가 따로 없다 야. 어머 어머니 파출부라뇨. 속상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친정엄마 보셨잖아요. 집안일이라고는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 전 어릴 때부터 집에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엄마가 있는 친구분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 어머님이 정말 우리 엄마 같아서 편해서 그런 건데 불편하셨으면 너무 죄송해요. 둘째 며느리가 금세 시무룩해져서 얘기를 하니까 괜히 제가 다 미안하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편해서 한 행동인데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었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며느리를 남처럼 대한 건 저였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다. 밖에 일이 바빠서 그런 건데. 내가 요즘 갱년기가 오는지 너한테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저도 나이가 드는지 예전에는 식당 일에 남의 집 일까지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혼자 다 했던 집안일이 괜히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해도 꼰대는 꼰대인지 며느리가 생기니 괜히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든 홀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건데 잘 지내보자 싶었죠.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제 생각처럼 마냥 해맑고 곱게 자란 애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여우도 그런 구미호가 따로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아무래도 둘째 며느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번다는 애가 항상 제 아들 돈만 썼어요. 그것도 아주 사치스럽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들이 제게 한번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말로는 둘째 며느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이 묶이게 되면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아들이 자기 카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하는 애라 그런지 쓰는 단위가 커서 둘째 아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대요. 전 당연히 아들에게 화를 냈죠. 돈이야 빌려줄 수 있지만 사업한다는 애가 그 정도로 돈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이 멍청한 아들놈이 되려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엄마가 이렇게 뭘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는 거야. 지아가 타고 다니는 차만 팔아도 아파트 전세금은 나오는데 돈이 없긴 뭐가 없어. 아들놈은 매번 그놈의 비싼 차 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든 눈에 띄는 요란한 외제차를 끌고 다니긴 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닌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현금 없다고 팔 것도 아니고요. 넌 말 한 번 잘했다. 지아 걔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생활비 한 번 안 냈잖아. 그럼 버는 돈은 다 모았을 텐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월세도 있을 텐데. 네 카드까지 쓰는 거 보면 애가 나가서 도대체 뭘 얼마나 쓰고 다닌다는 거야? 저는 며느리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혼해서 제 아들에게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지고 있으니까요. 돈 빌려주기 싫으면 말지. 아, 왜 잔소리라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유, 내가 이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나가라, 어? 나도 너희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저와 아들은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놈 하는 짓도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데 며느리 하는 꼬락서니까지 마음에 안 드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다가 문 앞에 웬 박스가 잔뜩 쌓였길래 들고 들어왔죠. 자세히 보니 박스에 적힌 로고가 다 명품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몰라도 저도 들으면 아는 브랜드였어요. 전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이건 분명 둘째가 산 거일 테니까요. 한두 개면 저도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뜻 세어보니까 수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길래 택배 박스를 가지고 제가 몇 마디 했어요.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샀냐고요. 그러다 둘째 며느리는 되려 제게 성질을 내더라고요. 박스는 뜯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 물건을 제 마음대로 함부로 만지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기가 막혔죠. 딸처럼 대해줬더니 이게 정말 저를 막대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새아가 너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니? 매일 이런 거 사들이느라고 카드값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같이 살아도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면 저 불편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거 다 네 카드로 산 거야? 아니지? 이것도 다 내 아들 카드로 산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간섭을 안 해? 이게 왜 어머니 아들 카드예요? 제 남편 카드인데? 전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나서 손이 다 덜덜 떨렸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덤비듯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네 남편 공무원인 건 몰라?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저런 명품을 매일 몇 개씩이나 사면 다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머님 아들이 공무원이라 돈이 없어서 저것도 다 가짜로 산 거라고요.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너 돈 많다며. 그러면서 생활비도 한 푼 내놓지도 않으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치품이나 사들이는 게 말이나 되니? 그리고 그건 네 돈으로 사면 되지. 왜 내 아들 돈 쓰면서 카드값도 못 내게 하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당시 상황을 보고는 제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우 같은 둘째 며느리년이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어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당연히 생활비 드리고 싶죠. 근데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머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네? 엄마,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 그렇게 시집살이 당했다고 난리를 치시더니 할머니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도 눈이 있으면 여기 이 박스들 좀 봐, 어? 돈도 없으면서 진짜도 아닌 가짜 명품을 남편 카드로 이렇게 긁는 애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엄마, 저 지아 남편이에요. 지아는 제 아내고요. 아내가 남편 카드로 물건 산 거 가지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난리치는 거 그게 바로 시집살이라고요.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꼬리가 9개 달린 며느리년 때문에 아들에게 그렇게 싫으면 나가 살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당연히 나가겠다고 했어요. 전 그날 이후 이대로 영영 둘째 아들과 인연이 끊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옛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저였지만 그 순간 저는 절실하게 그렇게 느꼈어요. 제 아들놈도 아들놈이었지만 그 순간 한마디도 안 하고 훌쩍이고 있던 둘째 며느리가 너무 미워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제 팔자는 어디까지 꼬여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글쎄,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나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글쎄 며칠이나 집에 안 들어오던 둘째 아들 내외가 갑자기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나가라네요. 엄마, 나 사실 지아랑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해서 나가고 살고 싶었어. 근데 지아가 엄마랑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들어와서 살았던 거야. 근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지아를 위해서도 계속 이대로는 같이 못 살겠어.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기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지들 멋대로 결혼하기도 전에 집에 들어와서 빌부터 살아놓고는 이제 와서 마치 저를 모시기라도 한 것처럼 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는 너희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 너희 둘이 나가서 어디 한번 행복하게 잘 살아봐.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나가요? 제가 살던 집은 월세 줬잖아요. 지금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에 위약금까지 줘야 되는데 저 돈 없어요. 그거 어머님이 내주실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아이, 그럼 뭘 어쩌라고. 이제 와서 다시 빌라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야, 뭐야? 아, 그 빌라는 나 일하는 데서도 너무 멀고 지하 회사 짐도 다 여기 있잖아. 지하에 월세 나갈 때까지만 엄마가 나가줘.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뭐야? 이 새끼가 아들놈의 새끼라는 게 마누라 감싸겠다고 지금 어미대로 나가라는 거야? 이런 배은만덕한 새끼 어디 감히 엄마를 쫓아내? 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면 자꾸 싸우니까 하는 소리잖아. 그럼 같이 살면서 엄마가 지아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잘 해주던지. 이래서 아들놈은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아들놈은 끝까지 여우 같은 지 마누라 편만 들면서 저더러 싫으면 나가랍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더 최악이었어요. 저희가 둘째인데도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큰형님네는 어머니랑 안 살아보셨으니까 이 기회에 형님 댁으로 가세요. 그러면 형님도 아마 제 마음 이해하실걸요? 그래, 엄마. 엄마가 엄청 예민하고 잔소리 심한 사람인 거 형이랑 형수도 알아야 돼. 너희가 이 집 뺏어가려고 둘이 아주 작당을 했구나.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엄마, 우리가 언제 이 집을 뺏는다고 했어? 아, 월세 계약 끝날 때까지만 이러니까?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이제는 아예 저를 미친 시어머니 취급을 하더라고요. 며칠 뒤 둘째 아들이 큰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자꾸 둘째네랑 싸우지 마시고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희 장모님도 편찮으셔서 큰애가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나까지 너희 집으로 가는 게 말이 돼? 괜히 우리 큰며느리 부담되게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이 제가 둘째 며느리를 너무 괴롭혀서 같이 살기 힘들다고 했나 봐요. 큰아들은 저에게 둘째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미 둘이 결혼한 부부니까 제가 간섭하면 안 된다네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가 진짜 간섭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도 큰며느리네 안싸돈도 연세도 많고 몸이 안 좋으셔서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괜히 저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더라고요. 큰아들과 큰며느리에게까지 괜히 마음 쓰게 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럴수록 둘째 며느리가 미웠어요. 아, 이게 다 그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전 이를 갈았습니다. 둘째 인연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전 우선 빌라로 들어왔어요. 다 세를 준 상태라 1층에 제일 작은 집만 비어 있어서 급한 대로 그 집으로 들어갔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으니 짐도 거의 못 챙겨서 나왔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마음은 당연히 헛헛했습니다. 전 너무 서러웠지만 자식 앞에서 애써 티를 내지 않았어요. 괜히 저 때문에 자식들 가정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이 너무 답답해서 가만히 집에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가 야쿠르트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벌이가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싶어 바로 시작을 했죠. 일은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역시 나이가 들어도 일하긴 해야 돼요. 원체 제가 집에만 있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돈도 버니까 전보다 훨씬 마음이 나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밉상인 둘째 며느리와 아들도 잘 떠오르질 않고요. 며느리야 남의 자식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집을 나왔는데도 연락 한 번 없는 아들놈은 원망스러웠어요. 아무리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는 놈이라고는 해도 제 배 아파 제가 낳은 제 자식 놈인데 어쩜 엄마 알기를 개떡으로 아나 싶더군요. 야쿠르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제가 담당해서 일하는 곳은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였죠. 그날도 그 앞에서 야쿠르트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익숙한 차 한 대가
단지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분명 저 요란한 차는 제 둘째 며느리 차였는데요. 역시나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분명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여긴 무슨 일인가 싶었죠. 화려한 차림을 하고 내린 며느리는 일행과 함께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며느리에게 아는 체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물론 말다툼이야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새아가,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야? 제가 뒤에서 며느리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러자 둘째 며느리와 일행이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던 일행이 며느리의 친구였나 봐요. 제가 아는 척을 하자 친구로 보이는 일행이 제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시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제 입을 막더라고요. 이 아줌마 예전에 우리 집 파출부 했던 아줌마야? 어머,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안 그래도 일 그만두시고 뭐 하시나 궁금했는데 야쿠르트 파시나 봐요. 순간 저는 제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제가 파출부로 일하던 집의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어머, 너 미국 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도 미국에서 같이 들어왔다면서. 근데 어떻게 한국 분이 파출부를 했어? 그게, 결혼 전에 잠깐 한국 들어온 적이 있었어.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까. 너랑 아는 아줌마면 앞으로 야쿠르트는 여기서만 사야겠다. 아줌마, 저 야쿠르트 10,000원어치 주세요. 저 여기 단지에 사니까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저는 제 귀로 직접 듣고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요. 며느리가 미국에 살다가 들어온 건 저도 알지만 남편이 미국에서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제 아들은 미국에는 아예 나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순간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문이 막혀 있었는데 며느리가 친구를 먼저 단지 안으로 보내더니 잔뜩 당황한 얼굴로 제 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사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아까 그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저 친구 남편이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인데 자꾸 자랑질을 하잖아요. 제가 꿀리기 싫어서 거짓말 좀 했어요. 왜 여자들끼리 은근히 그런 기싸움 하잖아요. 어머님은 이해하시죠?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항상 자기 멋대로 할 말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앤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무리 자존심 때문이라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르는 척을 해? 너 설마 내가 야쿠르트 파는 게 창피해서 그런 거야? 둘째 며느리가 영악하고 여우 같은 년이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들을까봐 제 귀에 대고 속닥이는 모습이 아무래도 쎄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먼저 들어간 줄 알았던 며느리 친구가 생각해보니 돈만 내고 야쿠르트를 못 받았다고 다시 돌아왔죠.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대박이었습니다. 아참, 너희 아버지 교수로 계신 대학이 땡땡대학교 맞지? 이번에 우리 남편 조카가 거기 들어간다는데 잘 좀 봐달라고 꼭 얘기 좀 전해줘. 알았지?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미국에서 의류 사업을 한다는 둘째 며느리 아버지가 갑자기 대학 교수라네요.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순간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어쩔 줄 모르는 둘째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까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말처럼 잘 사는 친구에게 무시 좀 안 당하겠다고 한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 잘 해줄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까 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애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싶어서요. 애가 아무래도 한두 번 거짓말해본 솜씨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둘째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직감이 딱 오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휙 뒤집어졌습니다.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분명 바깥 사돈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와서 교수라니? 제 말에 며느리 친구도 당황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제가 알던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독하디 독한지 아주 철면피 사기꾼이 따로 없었어요. 아줌마, 바깥 사돈이라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파출부나 하던 아줌마 불쌍해서 상대 좀 해주니까 내가 아줌마랑 같은 급인 것 같아요? 어디서 친한 척이야, 진짜. 둘째 며느리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지금 당장 친구 앞에서 자기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는 게 더 걱정인가 보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말을 멋대로 짓거리더니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전 괘씸한 며느리 년을 그대로 보내줄 수 없었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아들까지 다 기만한 행동이니까요. 분명 저 거짓말에 제 아들까지 다 속아 넘어간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년이 도대체 어떤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건지 알아내야 했어요. 너 이지야, 내 며느리잖아.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기만하고 파출부 내 뭐내 개소리를 짓거려? 저는 그대로 둘째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뺨을 세게 갈겼어요. 정신이 나가도 아주 된통 나간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순간 며느리 친구라는 여자는 아주 손사래를 치더니 며느리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답니다. 초딩 때부터 너희 집 부자라고 매일 뻥치고 다니면서 허언증 장난 아니더니 아직도 그러고 사는구나? 어쩐지 저런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화장품 사달라고 구걸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뭐? 허언증? 구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래 맞아. 이 아줌마 우리 시어머니 맞아. 근데 지금은 야쿠르트 팔아도 우리 시어머니 집도 있고 건물도 있는 건물주야. 야쿠르트는 취미로 파는 거라고. 제 며느리지만 미친년이 따로 없었어요. 알고 보니 부자 친구한테 화장품 팔러 와서는 온갖 허세를 부렸나 보더라고요. 바로 조금 전까지 저더러 자기 집에서 일하던 파출부라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맞답니다. 전 너무 쪽팔려서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야쿠르트 차에 시동을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야쿠르트 차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행동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 손을 싹싹 빌면서 제게 애원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저 부모도 없는 고아예요. 평생 부모 없이 혼자 불쌍하게 사느라 주변에서 무시만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던 게 일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제발 그 애한테 말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네?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허언증이니 사기 결혼이니 실제로 있다는 거야 뉴스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무리 인생이 안 풀리고 거지 같아도 그렇지 무슨 애가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알아보니 둘째 며느리 허언증 환자가 맞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가 맞더라고요. 상견례랑 결혼식에서 봤던 부티가 잘잘 흐르던 사돈들은 진짜 사돈이 아니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돈 주고 고용한 가짜 부모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가본 적도 없대요. 미국 대학은커녕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왔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라고 놀림받고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은행에 빚을 내서 비싼 외제차를 사고 있지도 않은 집을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화장품 사업이라는 것도 본인 사업이 아니라 거의 다단계나 다름없는 거더라고요. 그 일로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제 둘째 아들이랑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멍청한 제 아들이 자신의 거짓말에 족족 다 믿었답니다.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도 부모님이 미국에 있다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말만 하면 다 믿었대요. 거기다가 공무원이라고 하니 욕심이 났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계획하고 제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얘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아서 혼났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랑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둘째 며느리는 제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제가 불쌍해서라도 용서해 줄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전 곧바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연락해서 변호사부터 알아보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제가 만났던 며느리 친구라는 여자를 만나게 해줬더니 몇 마디 듣자마자 아주 오열을 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이냐고요. 하지만 이대로 울고불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 곧바로 둘째 며느리를 고소했어요. 혼인빙자 사기죄로요. 증거가 너무 많죠. 지금까지 둘째 아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나 상견례와 결혼식장에 나오는 가짜 부모라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요. 더는 둘째 며느리라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허언증 환자녀는 사기를 쳐놓고도 창피한지도 아는지 순순히 이혼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소송 중입니다. 그 와중에 도대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지랄이더군요. 저야 당연히 10원 한 장 줄 생각이 없으니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60년 넘게 살아도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네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는 더는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 얼굴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하지만 어미인 제가 속상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 일 이후 제게 잘못했다며 매일 미안해했어요. 이게 다 자기가 못나고 멍청한 탓이라고요. 평생 제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전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다 내 맘 같지 않은 거야. 매일매일 롤러코스터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거고 이번 일로 인생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 중인 못난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자라도 알아서 그런 이상한 년이랑 애라도 낳기 전에 헤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늙은이의 긴긴 신세한탄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다르게 항상 평범하고 평탄하시길 바라겠습니다.